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어제 한중일 외교장관이 오랜만에 베이징에 모여서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서 일종의 상경례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제 고노 일본 외무장관과 20여일 만에 다시 만나긴 하는데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강 장관도 이미 여러 차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고노 장관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일본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확인을 했습니다. 변수가 중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강경화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왕이 부장이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국이 한일 갈등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또 그게 현재 한일 갈등 상황 또 한미일 이런 어떤 동맹관계 등등등 여러 가지 동북아 질서가 복잡한데 여기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북대화 얘기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다음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일본을 거쳐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북미 협상에서 한일 갈등 관련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가장 불편한 상황이라는 남북 관계, 오늘 그래서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왼쪽으로 한동대 박원gun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모셨네요. 세종연구소 우정엽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먼저 영상으로 해서 보시겠습니다.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관광지 고북수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첫날 한일 외교장관들은 호스트인 왕이 외교부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한일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했고 왕 부장은 한일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관계의 폭과 그 깊이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各方面的交流合作都能够持续的向前发展，不仅造福于我们三国的人民。 삼국 외교장관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회담 이틀째인 오늘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전에 진행된 뒤 오후에 강경화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따로 만나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외교 당국자들끼리 만남에선 우리가 일본의 지소미아 파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양국 입장차는 여전했지만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대화를 계속 유지해 가자라는 데는 양국이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일이 다음 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회담은 강대강 대치냐 해법을 모색할 거냐 하는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오늘 만날 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과연 뭔가 기존의 두 나라가 보여왔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여부긴 합니다. 근데 이전에 어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좀 나온 내용들을 먼저 좀 짚어보고 뭔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한일 관계를 살펴보는 게 조금 더 논리적인 흐름이 맞을 것 같아서 한중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우리 세 전문가분들 모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 박사님, 왕이 외교부장이 할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다가 무게를 좀 두어야 될 발언입니까?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금 존재감이 없는 상태거든요.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의 공세적인 전략, 그다음에 홍콩 문제로 사실은 지금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지금 중국의 존재감이 상실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중일 이 3국 간의 관계를 조정을 하고 확대하고 강화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 미국의 공세적인 그 전략의 그 출발점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출발점은 한미일 안보 삼각 협력 관계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국이 만일에 모종의 역할을 해서 한중일 대화의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은 중국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외교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미국도 한일 갈등 문제를
중재하거나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중국이 이 한일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조 박사님 이제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이런 모습이?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중재를 할 생각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중국이 나름대로 강대국으로서 강대국들은 또 국제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지금 중국의 전략적 이해 측면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갈등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전략적 이해는 맞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태평양 전략, 결국 뭐 미국의 핵심 전략은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있으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른바 약한 고리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한국을 떼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셈법이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중일 간의 관계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가 그렇죠. 작년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지금 잘 만들어놨죠.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1대1로에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비록 이 역사 문제는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국 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현재의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중국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되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이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의 의견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뭐 능력의 문제에서 본다면 능력의 차원은 아까 이제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조차도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을 가지고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과연 중국이 그러한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능력 면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이유는 한일이 미국의 주요 안보 국가, 동맹 국가로서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과연 중국이 미국만큼의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중국이 이러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라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에게 어떻게 만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 자체는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의 문제를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데는 다 공감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그 왕이 부장이 고노 일본 그 외무장관하고도 이제 또 따로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이게 뭐 굉장히 이제 외교적인 발언일 수 있긴 합니다만 나왔던 얘기들은 이제 보호주의, 일방주의에 반대한다,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수여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뭐 언뜻 생각하면 뭐 외교적으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제는 상견례 정도니까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미국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보호무역주의적인 어떤 그런 일방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사실은 일본도 피해자이고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뭐 중국이라고 현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여파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외교안보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뭔가 세 나라가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뭐 일본과 중국 또 우리와 일본 간에 또 뭐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한중일과의 만남을 보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이 얘기도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세 나라의 특징이 수출로 성장한 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일본은 지금 상당히 내수가 커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나라가 일단은 일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가장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도 바로 이 자유무역주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의 얘기는 우리는 이제 지금 그 일본이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 나면 사실은 거의 협박성 어떤 제안을 일본에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자유무역주의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자유무역주의의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들을 지금 한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는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의 이중적인 모습은 뭐냐면 그거는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수출입 통제 관리 내부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향적으로는 물론 이제 모순적이지만 외향적으로는 뭐 한중일이 다 만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딜레마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원래 일본이 모든 조치를 취할 때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조치를 보면 여러 가지 조율을 거치지 않은 아베 정권의 즉흥적인 어떤 감정적인 성격이 많이 반영된 그 보복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 겉으로는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 본인들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통상산업상이 이를 저질러 놓고 그 뒤처리는 외무성이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일본 부처 내부에서 약간의 뭐 갈등도 있다 뭐 그런 식의 해석도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거야 뭐 저희가 문서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어쨌든 충분히 그런 해석은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법하긴 합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그러니까 뭐 이 한중일 어떤 뭐 회담을 비롯해서 이 한중일 관계의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발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 뭐 어떻게 보면 세계 국제 질서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저는 변화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뭐 그 시작은 역시 미국이 시작을 한 것이고 미국이 거칠게 뭐 한국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른바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자유무역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죠. 미국이 스스로 예. 만든 것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요. 관세 장벽을 쌓고 있다라는 것,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근데 이것이 과연 뭐 한중일 혹은 지역에 국한된 어떤 미중 간의만의 문제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고요. 예.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경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일본도 그 방향을 좀 읽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제 보복 조치가 확실하고 비관세 장벽을 쌓은 거죠. 예. 근데 이것이 과연 일본만 또 그럴 것이냐?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런 형태로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원칙을 흔드는 그런 모습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를테면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그럼, 확산될 수 있다 말씀이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다른 예로는 지금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사실 브렉시트라는 것 자체도 자국의 경제적인 우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그렇죠.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볼수 그런 있죠. 성향들은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크죠. 지금 당장 한일 간의 이런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예.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앞으로 상당히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 이중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10년대죠. 10년대, 20년대 그때 이제 뭐 먼로주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보호무역주의 일방적으로 가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전 세계가 세계화가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예전 그때보다 훨씬 더 깊어졌죠. 그러면은 이런 식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보호무역 이런 상황들이 확산이 된다라는 건 사실 불가피하게 경기 침체라든가 지금도 사실 경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 효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들어서 볼 때 그러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과연 이런 식으로 지향점이 뻔한 길을 과연 가려고 할 것이냐. 그렇다 그러면 이게 경제와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무조건 다 뭉쳐서 간다고 봐야 되는 거냐.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좀 혼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무역 갈등 상황에서는 이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미국의 이런 중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반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또 우리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 엮어서 우리에게는 이제 보복 조치를 감행하기도 하고 예. 예를 들어 뭐 사드 문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이제 경제적인 보복을 뭐 비공식적으로 감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제 일본이 하는 것은 이제 뭐 관세 장벽을 쌓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형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중국은 이제 미국과 일본과는 다른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국내 그 유권 국내 국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모두 다 국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들이 세계 자유무역 기조를 쇠퇴하게 만들고 글쎄요.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본인들의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 때문에 지금 정치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장단기 이렇게 나눠서 일단 자기들이 뭐 선거에서 이긴다든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그렇게 강공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거군요. 왜 이제 박사님? 조금 첨언을 드리면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는 대공황 아니면은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결국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소비하는 국내 소비자들을 억압하는 거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렇죠. 사실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것이 과거에 부분적으로 가능했던 건 예를 들면 식민지라든지 아니면 원료 공급지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통제에 대한 그 어떤 효과적인 통제가 비교적 가능했던 체제고 지금은 전 세계가 사실 하나의 공급망 체계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연결돼 있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뭐 불화수소라든지 예.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일본이 값싸고 질 좋은 걸 만드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거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수화 경향이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 그다음에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이 중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첨언을 드리면 지금 세계 가치 체계라고 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앞에 글로벌이 붙긴 했지만 사실은 선진국들의 얘기죠. 그 상당 부분 제한된 핵심 국가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지금 그런 공급망 체계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까 역사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가 상호 의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경제적인 의존도를 활용을 한 것이 지금 일본이 한국을 핵심으로 찌르는 것 같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민족주의가 팽배했거든요. 지금 뭐 일본만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진 예, 것이고 예. 2차 세계대전은 비슷한 형태고 근데 그 이후에 유럽이 아까 말씀하신 학습 효과가 있어서 반성을 했죠. 그래서 국경 문제를 다 해결하고 통합으로 갔는데 지금 나타나는 형상은 다시 브렉시트가 나타나고 국경을 긋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도 같이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전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으면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아시겠지만은 한일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뭔가 할 일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전략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일단 세 분의 공통된 판단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도 이제 감안하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일본과의 이제 외교장관 회담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0분 정도 만난다고 그래서요. 이 30분 사이에 골이 깊어져 있는데 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좀 생각들을 하시더군요. 30분이라는 게 정해진 거니까 아니면 뭐 하다 보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뭐 늘어날 수야 있겠죠. 근데 다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지 글쎄.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일본조차도 아마 그 이 장관 회담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해법이 미리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짧은 시간에 장관급 회담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정상 간의 문제로 이미 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장관들이 그에 대한 그에 대한 해법을 양국 정상으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국의 외교 장관들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어떤 현재의 한일 간의 경색된 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기보다는 보다 더 많은 대화를 갖자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온다면 저는 뭐 그 정도라면은 이번 회담이 뭐 큰 성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 우 박사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틀을 딱 잡아주신 게 정상 간에 이건 진짜 정상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제 밑에 실무급에서는 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렇고 우리 외교안보 쪽, 우리 외교 쪽 라인도 그렇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그냥 입지가 좁아져 있다라고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이제 양쪽의 정상들의 강성이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서 참모들이 뭔가 돌파구를 좀 찾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북핵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간에는 풀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만 정상이 만난다 하더라도 복잡한 실무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 복잡한 현안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데 그걸 실무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지금 한일 외교장관 만나기 전에 국장급이 이미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원칙적인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만은 이제 한일 갈등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접촉을 요구했는데 안 만났거든요. 일본 측에서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한중일 외교장관이라는 테이블이 마련됐고 비록 30분이지만 양측이 만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럼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8.15 대통령 경축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지금 톤 다운, 그러니까 완전히 뭐 내린 건 아니지만 상황을 관리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입장은 일본, 지금 지소미아는 일본 입장이 아니고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예. 입장은 인도태평양 출발점인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가 훼손이 되는 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만남이 아주 짧고 여기서 뭐 획기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예, 그러나 일단은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가는 데서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뿌리로 들어가면은 풀기 어려운 결국 한일 기본협정, 기본조약, 그 다음에 청구권 협정이죠. 예. 거기서 출발하고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해법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지금 이 국면에서 찾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 얘기를 오늘 거거든요. 뭐 외교장관회담에서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박 교수님 이 두 분 의견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게 있으신지? 뭐 조금 첨부를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30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죠. 대신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저는 합의를 해도 성공이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우정엽 박사 얘기한 것처럼 일단 확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거친 메시지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복잡하다라는 거 우리 조 박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복잡할수록 풀어가야죠. 근데 그러면 정상 전에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상당 기간 협의할 것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협의체라는 거는 뭔가 어떤 태스크포스 같은 그러니까 걸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관급에서 저는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사실 차관급에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성사가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차관급에서 회의를 해서 핵심 의제는 몇 개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서 전향적인 것을 입장을 고려하겠다 하니까 그 핵심으로 해서 그 논의를 좀 하고 결국은 뭐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되지만 이번 그 베이징에서 만남에서 최소한 그런 앞으로의 차관급 정도의 협의를 하겠다라고 예. 결정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생산적인 그런 만남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분위기가 아까 우리 조 박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사실 아마 세 분 다 그 부분은 동의하실 겁니다. 일종의 이제 지난 7월 1일 이후에 한 달 가까이 가던 그런 아주 강대강의 대치 국면은 지금 분명히 한꺼풀 좀 내려온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다들 얘기하신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에서 그거를 사실 굉장히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한 셈이 됐고요. 일본의 태도를 근데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무시 뭐 또는 뭐 그냥 뭐 우리는 니네가 무슨 얘기하든 신경 안 써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일본이 협상 전략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일본은 자기들이 늘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뭔가 전략을 짜온다고 하니까 그 전략에 따라서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관계없이 계속 자기들을 가겠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본의 최근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역사로 따지고 가자면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보편적인 인권의 입장에서 이제 일본이 잘못한 것은 맞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를 맺고 65년에 이제 협상을 맺고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 당시에 해결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65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을 비롯한 또 일본의 현재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이제 미국과 같은 국가들의 입장인 것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이제 일본이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 하는 것들을 이제 일본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아까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해결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우익 정치인과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태도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이제 우리 국민 내에서 이제 반일 감정이 커지듯이 그렇죠. 일본 내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이제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은 데 있어서 조금 더 심정적으로는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심정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동조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일본인들조차도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위안부 문제까지 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우가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미래 상태를 이루기 위한 현재의 갈등을 겪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예. 양쪽 국민들 모두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간에는 뭐 차관급이 됐든 국장급이 됐든 뭐 심지어는 장관급이 됐든 간에 뭔가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이 민감한 현안들을 좀 풀어보고 민간은 민간 사이드대로 뭐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학계간이라든가 또는 뭐 학생들, 청년들 간에 이렇게 좀 뭔가 교류를 통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좀 서로 이해도 하고 실체도 좀 파악하고 그래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이해해 줄 건 이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그 요즘 이런 상황 관련해서 대안을 찾는 노력들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박지원 의원이 일본에 가서 그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을 만났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요. 또 하나 좀 우리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얼마 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10주기 추모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나온 게 98년도군요.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당시 총리 간의 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좀 회자가 되면서 이게 좀 하나의 지금의 이 얽히고 얽힌 이 탈해를 좀 풀 수 있는 하나의 또 대안이 되지 않겠냐라는 해석들이 좀 나와서 이 얘기 좀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당시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일본은 과거에 대해서 반성, 유감을 표명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로 가자.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이상적인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게 아주 구체적인 성격은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그런 현안들, 이 문제의 출발점은 한일 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바로 합법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일본은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게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그거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그렇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다시 부각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만일에 여기서 아베 정권이 한국에 양보를 하면 아베 정권은 치명상이 되는 거고, 문재인 정권은 여기서 만일에 일본에게 굴복하거나 이걸 헤쳐나가지 못하면 또 정권이 치명상이 됩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럼요.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측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박 교수님도 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뭐 두 분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 교수님, 우 박사님도 안정적으로 일단은 진정 기간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장기간의 신뢰를 겪는 일종의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지금 A냐 B냐의 플랜 A, B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긴 로드맵,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과거처럼 오부치 김대중 선언,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고, 첫 번째로 신뢰관계 형성을 먼저 하자. 그러려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제징용 문제 대부분 판단, 뭐 지금 일본 기업에 대한 지금 몰수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부터 일단 시간을 가지면서 상황을 예. 진정시키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좋은 거지. 양측이 만일에 지금 백색 국가 조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막 조치로 들어간다 그러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예, 좀 냉정하게 보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단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에 있는 그 일본 그 전범 기업들이죠. 그들 기업들의 이제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해자들한테 나눠주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뭐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만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는 되게 이 문제를 예민하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조금 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이 한일 두 나라 관계에 있어서 변수로 제기되는 건 뭐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쥐소미아 문제, 그다음에 독도 이 훈련 건이거든요.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서 상당히 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건 또 미국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세 분이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지 세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교수도 하시죠. 예, 일단은 쥐소미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쥐소미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어 약자인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군사보호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 예,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왜냐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한일 간의 이런 비밀 군사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을 제3자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협정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상호적인 거, 호혜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오해가 만약 이 협정을 계속 지속을 하면은 마치 한국이 갖고 있는 비밀 창고를 다 열어서 일본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뭐 어떤 특정 정보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한테 요청을 하면 한국이 판단을 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본과 33번째로 맺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전체로 맺고 있는 국가는 35개 국가고요. 그중에는 러시아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얼마 전에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죠. 이것은 주권 훼손 행위인데 근데도 러시아와의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리가 폐기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카드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봐야 될 거고요. 결정적인 것은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세력은 사실 미국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할 때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예. 원한다면 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딱히 미국이 대단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거 보이지는 이건 않지만 플러스는 어쨌든 아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지소미아는 이제 뭐 쓰기가 편하니까 그냥 지소미아라고 한다면은 미국 쪽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엔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했다가 폐기를 하는 쪽으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신중하게 돌아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론 이제 지소미아가 이제 우리가 연장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한미일 간의 트라이래터럴 인포메이션 쉐어링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3자 정보 공유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한일 간의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3자 정보 공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일본과 이런 정보 보호 협정을 맺은 이유는 우리에게도 실익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동북아 안보에 이제 필요했기 때문이고 미국 역시 그것을 권장했던 이유는 그러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동북아 안보에 이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현재 예.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예. 것은 적어도 이제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이제 아니라는 판단이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한 번 연장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복원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귀중한 정보를 일본에게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계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인 운용에서 우리가 일본과 어떻게 말하면 밀고 당기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우리가 먼저 이러한 체계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용을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제도 자체는 유지를 하면서. 조 박사님은 계속 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자, 저쪽에서 지금 백색 국가 제외를 했어요. 예. 우리도 상황 조치 취했거든요. 제했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에 대해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요. 지금 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하고도 하고 있고요. 중국한테도 지금 체결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예요. 우리가요? 우리가요. 예, 예. 중국이면 북한하고 혈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없어도
한국의 안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기술적으로 뭐 일본이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고 정찰성이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한미 관계입니다. 그렇게 좀 그러니까, 좁혀서 봐야 된다. 예, 한미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만 지소미아를 건질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입장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가 아시아 전략의 핵심입니다. 예. 이게 인도태평양 전략부터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 원했던 게 지소미아라고 그러는데 일본도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이 뒤에는 미국의 안보 전략, 세계 전략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카드는 한미 관계의 카드인 거지 일본에 대한 카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꺼냈을 때 효과가 가장 크지 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소미아를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강경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한일 관계라는 좁은 시각에서만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한 여러분께서 가지만 괜찮으면 첨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도 이와야 다케시 그 방위상이 얘기를 했죠. 자신들은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기를 원한다. 한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저게 정말로 한국과 원해서 그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 메시지는 미국한테 보내는 겁니다. 한국이 깨면 이건 한국 책임이고 여전히 일본은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한국이 깨면 그 의미는 미국의 입장에서 만약 이걸 깨고 나간다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본이 미국 귀에다 속삭일 겁니다. 봐라, 한국은 원래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심이 없었고 한국은 결국 중국한테 갈 것이다. 지금 가장 사활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같이 끌고 가는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빌미를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에서 지소미아를 연장을 안 해주면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얘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독도 훈련 얘기는 글쎄요, 이거는 뭐 그냥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셔도 시간 때문에 다 각막 말씀 듣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조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원래 하던 거예요. 매년 하는 겁니다. 6월, 12월 이렇게 하던 거라면서요. 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이제 그 상징성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안 좋거나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줄 때는 규모를 좀 크게 하죠. 그다음에 언론의 공개도 대대적으로 하고. 근데 지금 상황이 진정 국면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독도훈련 카드로 쓰는 것보다는 연례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까지 하는 게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듣고요. 아니면은 다른 질문을 좀 드렸으면 더불어서 한 가지만 꼭 제가 첨부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독도훈련이라는 것에 이제 그 우리가 공군훈련도 포함됩니다. 공군기가 동원이 되는데 지난번에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훈련에 당연히 뭐 일본이 우선적인 대상이 되겠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카디즈로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마찬가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경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훈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 박사님한테 이 질문을 하나만 더 하면서 이제 한일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안으로 하나 제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왕 방문 얘기가 자꾸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만나고 그에 대한 담례로 일왕이 이제 또 최근에 됐으니까 한국을 이제 방문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어떤 이런 그 갈등의 골을 이렇게 조금 메우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 우리에게 이제 일왕의 이제 상징성 그리고 이제 일본 국민에게 일왕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순간에 이제 그러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한일 간의 관계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왕의 한국 방문을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뭐 시나리오상으로 이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이 이제 매우 낮아 보이고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왕뿐만 아니라 일왕이 내각과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일 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왕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첨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계속 저는 우리 문 대통령이 그 11월에 일왕 즉위식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왕이라는 게 일본 국민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죠. 근데 우리 대통령이 지금 한일 관계 안 좋은데 간다라는 건 그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본다. 저는 지금 한일 관계를 우리가 대응하면서 계속 그 미셸 오바마가 했던 얘기가 계속 생각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미셸 오바마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들은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승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게 또 현실적이고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것이 아베 신조의 수정주의 우익 내각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적지 않은 숫자가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일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한국의 이런 이미지를 개선한다라는 것은 저는 여러모로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도 보죠. 지난번 뭐 전몰자 추념식에서도 이제 일왕은 이제 사과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아베는 이제 다른 얘기해서 이제 아베와 일왕은 이제 서로 이 우리의 과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해석도 있고 있어서요. 근데 어쨌든 일왕이 일본에서 찾아오는 위상이나 어떤 그런 어떤 상징성 이런 것 측면으로 봤을 때 좋은 카드일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 뭐 혹시 조 박사님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예, 저도 추가하니까 저도 한 번만 추가하면. 예, 오늘 추가 분위기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 굉장히 호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왕 방문, 사실 일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 감정이거든요. 일본은 천황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중국은 황제라고 말해주거든요. 고종 황제도 황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현안 문제를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면 우회적인 신뢰관계를 쌓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일왕 즉위식의 참석이나 일왕 방문이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협상의 분위기를 조화롭게 끌고 가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측이 톤 다운, 감정을 좀 조절하고 양측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해법을 찾는 긴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형태의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왕 즉위식 11월이라고요? 일왕 즉위식이 언제 혹시 11월로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11월을 뭐 제가 좀 정확하게 좀 확인을 저도 못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11월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대략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아까 우리 세 분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협의체가 좀 만들어지고 협의체에서 두세 달 동안 열심히 뭔가 좀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하고 뭐 11월 달에 또 문 대통령이 가서 즉위식 참석도 하고 또 되면 또 뭐 일왕이 또 뭐 방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한다면 글쎄요 뭐 희망 섞인 기대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을에는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일본과의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북미 협상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고요. 오늘 이제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갔는데 비건이 온 이유 또 비건이 와서 뭔 얘기를 또 우리 측하고 할 건지 등등등 얘기를 아무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침 한미연합훈련이 또 어제 끝나기도 해서요. 이런 거랑 좀 종합적으로 해서 세 분이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비건 대표의 직함이 대북정책 특별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일본을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의 대북정책의 문제를 조율하는 게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지금 북한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을 거쳐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한일 관계, 특히 지소미아,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여건 조성, 협력 관계 조성을 아마 다지고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후에 실무협상한다고 열릴 그랬죠. 거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2달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심은 짧게 보면 하노이 이후에 북미 간의 하노이에서 일어난 입장차가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고 더 길게 보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양측 간의 합의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양측이 지금 접종을 못 찾고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게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영변을 내놓겠다는 북한, 그건 얘기한 거고. 영변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미국 미국. 간에. 이 입장이 지금 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을 극렬하게 비난해왔던 북한이 드디어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 미국에 대한 비난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비건이 와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한국을 때린 것도 사실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불만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건의 입장은 한미훈련, 미국의 입장은 한미훈련 종료 시점을 맞추어서 협상을 재개하려는 그런 임무를 미션을 가지고 지금 온 건데 예. 북한은 역으로 지금 미국을 지금 본격적으로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비난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도 협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은 풍계리, 동창리, 영변까지 지금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여기에 상황 조치된 밑그림이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걸 우리는 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비건이 온 게 중요한 게 한미훈련이 지금 종료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측간의 물밑 접촉에서 지금 합의안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난관이 조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지금 비건 대표가 뚫으려고 온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을 보면 비건을 압박하는 건지 아니면 비건에 대한 어떤 희망을 접은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여기에 조금 제가 살을 좀 붙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친서를 보냈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미사일 북한이 계속 미사일 등 이 그 발사체를 계속해서 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계속 반응을 보였던 것도 있었고 물론 오늘 뭐 노동신문에서 이제 비방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뭔가 좀 친서도 오가고 뭐 그러면 우리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미 관계는 뭐 뭔가 좀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법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도 현재까지 북미 관계의 어떤 돌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전히 예. 그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조 박사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특히 비건 대표가 20일 와서 22일까지 있는다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미국은 북한한테 백지수표를 줬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시기에 장소에 원하는 사람과 만나겠다.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 북한은 아직 전혀 답이 없다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북한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조 박사님 말씀하신 노동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지난 판문점 회동 이후에 그 북한 매체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노골적으로 그러네요. 미국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강성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무회담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조금 멀어졌죠. 아 그럼 실무협상이 안 열릴 수 있다고 보시는 지금 거예요? 현재로서는 계속 북한이 답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조 박사님 말씀대로 가봤자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지금 받을 수 없다. 최근에 존 볼튼 그 안보부 장관이 다시 일괄 타결을 얘기했고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다시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세법이 복잡해진 거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그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연합훈련이 일종의 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기들이 나올 수 없지만 연합훈련이 끝나면은 실무협상이 나온다. 근데 나오려고 해보니까 지금 셈법이 복잡해진 거죠. 예. 나와봤자 원하는 건 없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차라리 이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더 미국을 조금 더 압박을 하는 것이 자신들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셈법도 지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분은 실무협상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은 아니고 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비건이 이번에 일본과 이제 우리를 방문한 것은 무슨 뭐 판문점에서의 북한 접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대북 정책 특별 대표실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무게를 두기는 좀 그렇다. 네, 대북 정책 특별 대표실에 있는 부차관보급의 인사들은 출장을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동남아 국가 이것들은 뭐냐 하면 제재 체제의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 방문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북한의 이제 환정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이 가장 좀 주도적으로 그러한 단속 부분에 이제 앞장을 서고 있고 미국 역시 그러한 환적을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에게 많은 부분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의 의견 교류가 가장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비건이 지금까지 이제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2018년 8월 임명 이후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뭐 북한과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한국과의 이런 상황을 이제 공유하는 것이죠. 뭐 아무리 전화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을 했어도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것만큼의 친밀성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비건 대표가 뭐 러시아 대사로 간다든지 그러한 자리에 혹시라도 변화가 있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북미 간의 어떤 실무적인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이 어떤 특별한 계기를 암시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지금 우 박사님이 그 말씀 중에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비건이 뭐 주러시아 대사로 간다는 얘기도 사실 계속 있어서 그리고 북한도 사실은 좀 변화가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북미 실무 협상의 어떤 그 대표 얘기가 좀 뭐 이를테면 뭐 베트남의 김명길 대사인가요? 이제 그분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이제 이 북미 협상 얘기를 좀 이 세 분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망을. 이렇게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미 협상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굉장히 앞으로의 북미 협상 전망을 암울하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돌파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건지요? 우리 조 박사님 이 상황은 뭐 예정된 겁니다. 엄밀히 보면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북핵무대에 저명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북한이 초청도 했어요. 영변에. 해커 박사가 추산한 비핵화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비핵화의 완료의 시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아까 한일 관계처럼 단기간에 그렇게 협상이 나올 수 없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단계 합의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조선반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 함께 이게 전부지. 이란의 이 포괄적 행동 계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항이 많아요, 세부적이고.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추상적인 지금 아젠다 하나만 딱 던져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지난한 협상의 과정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입구를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영변이라는 물리적인 걸 내놨고 이미 했죠. 풍계리 동창림, 영변까지. 근데 미국은 아무런 실질적인 상황 조치를 겉으로 드러나게 얘기한 건 약속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변이든 영변 플러스 알파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저는 볼턴이 일괄타결도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계획상이지 실제로 초기 입구만 넘어가면 그 다음은 어렵더라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초기에 가장 실천적인 조치를 양측이 조합해내는 거죠. 그 말씀하신 김에 조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제 영변을 내놓은 것처럼 이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북한에서 납득할 수 정도로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오랫동안 주장한 게 뭐냐면 지금 풍계리, 동창리, 영변까지 내놨기 때문에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는다는 건 김정은 정권으로는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을 내놓고 영변에 대한 상황 조치를 미국이 내놓는데 미국 내 여론은 대북 제재 해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치적 상황 조치를 취할 수 있죠. 뭐냐? 연락사무소. 이게 굉장히 큽니다. 북미. 그다음에 평양에 설치한다는 그렇죠. 양측에 워싱턴에 양측에 설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종전선언 아니면 평화선언 정도로 줄여서 할 수도 있겠죠. 이거 돈이 안 들어가죠. 양보 조치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정도 하고.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대북 제재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명분은 확보가 되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오이사조치 일부.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 조치는 포괄적인 제재 면제를 받아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양해를 한 거지 자신이 대북 제재를 결정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컨비네이션 조합이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돌파구는 있는 거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 조한범 박사님과 생각하시는 이제 어떤 대안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두 분 말씀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박 교수님은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또 돌파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은 북한한테 넘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초입 입구를 못 넘었죠. 북한이 명확하게 비핵화의 정의, 최종 목표, 로드맵에 합의를 한다면 미국이 전향적으로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주장하는 일괄타결의 핵심, 얼마 전에 볼튼이 얘기한
북한이 다시 한번 핵과 미사일 포기 의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세 가지에 대한 합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그것을 합의를 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영변 정도를 그때 마지막에 하노이에서 마지막 순간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찰단이 전부 공개해서 검증을 통해서 폐기를 한다 하면 돌파구가 이루어지죠. 근데 미국에서는 뭔가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뭔가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 박사님 그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는 지금 한미가 이미 그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만들어서 갖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북측에도 전달을 했고. 북측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북측과의 협상의 문제는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뭔가 하려면 줄 거를 갖고는 있다. 갖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죠. 끝까지 간다. 그리고 상징적인 체제 안전 보장 조치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느끼기엔 체제 안전 보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느끼는 정말 체제 안전 보장은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거죠. 그 수준이 아닌 그 이하의 수준은 사실상은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근데 볼 수 지난번에 없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 안 해도 된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우리 정부 인사가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우 박사님, 시간이 저희가 한 5분 반 남아서 우리 우 박사님 말씀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실무 협상이 어떻게 재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미국 쪽의 기대는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개는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판문점에서 약속한 대로 뭐 수주 내에 재개하겠다 하는 부분이 이미 시간이 흘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어떤 시점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한미 훈련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ARF 때는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았고 하지만 이제 UN 회의 때는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고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야 된다고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8월 말에서 9월 중순 이전에는 적어도 한 차례 정도의 실무 협상은 장소가 어디가 됐든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쪽에서 좀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북한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지를 준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희망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무 협상의 재개가 아직까지 큰 기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 박홍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과연 그 실무 협상자가 어떠한 위임을 받고 올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것이죠. 하노이 회담 이전에도 이제 김혁철 대사가 예. 실무 협상 대표로 나섰지만 우리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들은 얘기는 김혁철 대표가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고 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회담에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비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새로운 실무회담 대표가 북한에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판문점에서의 약속 때문에 유엔 총회 이전에 실무회담이 한 차례 정도 열릴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이 실질적인 비핵화 아니면 또 다른 북미 간의 정상회담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네. 보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 분이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이제 디테일 부분에서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부분도 있어서요.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같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됐고요. 남북 대화 얘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짧게 혹시 전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 박사님 혹시 남북 대화 관련돼서는 지금 상당히 남북 간의 이 관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요. 작년 4월 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냉랭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 본질은 북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그 북한의 5월 4일 도발 이전까지 하노이 전까지 보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같이 갖고 와요. 그 다음에 교류하고 안보를 동시에 같이 가져가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은 그게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 남북 관계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선미 후남으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 관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 전략에 맞추어서 선미 쪽에 구멍을 뚫는데 협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남북 관련해서 두 분 중에서도 말씀하실 분이 저는 계시나요? 한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사실은 남북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 접촉을 하기 전에 늘 한국은 한국과 남북 관계가 우선이 돼야 미국 접촉을 허용한 형태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모양새가 바뀌어서 오히려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이끌어가는데 지금 그것은 끝났습니다.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그렇다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한미 관계를 잘 복원을 해서 북한이 미국한테 직접 가기 전에 한국과의 뭔가의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좀 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 박사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북한이 이제 우리에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과연 북미 협상에 있어서 어떤 북한에게 레버리지를 좀 높여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작년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한국의 도움을 기대했을 텐데요. 작년 이후로 이제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제 북한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사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북미 관계 그리고 협상에서의 글쎄요. 진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진전이 있지 않고서는 북한이 생각하는 우리의 효용 가치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참 이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 이런 부분들, 또 방향성, 또 이런 부분들 참 가져가는 게 참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세 분 말씀 들으니까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참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정상들이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 실무 협상 같은 거, 그 실무자들 간의 협상 자체가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고 사실은 북미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결단에 앞서서 실무자들 간에 뭔가 좀 작은 데서부터 풀어가는 노력들이 어쨌든 먼저 좀 선행돼야 되는 필요성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오늘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박원 교수님, 우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제 딸이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대학교 연구실에서 인턴하면서 썼다는 논문들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학교는 이제 논문 확인이 미흡했다 사과하고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신생아 저산소증 뇌병변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논문의 첫 번째 저자, 이른바 제1저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입니다. 보통 제1저자는 연구를 계획하거나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논문을 직접 작성하는 등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논문을 쓸 당시 딸 조 씨는 한용외고 2학년이었고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단 2주간 인턴을 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논문의 책임 교수를 만났습니다. 조 씨가 제1저자가 된 건 배운 대로 2주간 실험에 성실히 참여했고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조 씨가 조 후보자의 딸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국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부형일 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계속 모임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단국대 측은 논문 확인이 미흡했다며 사과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 측은 논문 작성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이 논문이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이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것도 의대 연구실에 그 인턴으로 재직을 할 수 있었으면, 뭐 인턴을 재직할 수 있다 치더라도 어떻게 논문에 참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저자가 되느냐. 일저자라는 거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참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제1저자라고 하는 이 명칭이 굉장히 민감하게 도드라져 있죠. 제1저자라고 했을 때는 논문 그리고 그 논문을 가능케 하는 실험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사람들이 그렇죠. 제1저자로 오르는 것이고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학생 입장에서는 제1저자로 오르는 것이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 논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관련 전문가들이 봤을 땐 대단히 뭐
새롭거나 창조적인 내용은 아니다. 학계를 흔들 만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의 학자들이 연구했던 그런 논문에서의 제일 저자라고 하는 그 지위와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마치 학계의 새로운 논문에서 제일 저자로 등극한 그만큼의 어떤 이점을 대입 과정에서 누렸느냐, 그렇죠.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글쎄요, 지금 그 전형, 그 딸이 응시했다는 전형의 특징을 보면은 뭐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또 학생부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 논문을 가지고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에 붙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설령 그 논문이 어느 정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입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치더라도 또 대학교 당국에서 단순히 수능이라든지 내신만 보고 뽑는 것보다 저런 이력이 있는 것을 높게 쳐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죠.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저렇게 논문에 참가를 해서 제일 저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이제 이게 부정의 문제라든지 비윤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불평등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조국 수석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칙과 네. 뭐 이런 부분들, 불공정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자식은 사실 그 반칙과 특권의 대상이 이 결과로만 봐서는 된 거고요.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죠. 2010년도 지금 고려대학교 좀 수시 전형이 이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됐다 안 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2010년이면은 조국 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직을 맡고 있을 때는 아니었잖아요. 네, 한참 교수하면서 뭐 시민운동을 조금씩 뭐 하거나 그러겠죠. 그 정도였죠. 그러면 그러니까 공직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뭔가 알아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특혜를 줬다라고 현재로서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뭐 조국 수석이 자기가 공직자도 아닌데 서울대 뭐 법학대학원 교수라고 그래가지고 내 딸이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것은 이제 특수목적고에 당시에 딸이 다니고 있었고, 네. 또 그 특수목적고에 비슷한 상황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끼리, 또 그 학생들의 집안끼리 어떤 스펙 품앗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스펙을 쌓으면은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건 사실인데, 스펙 품앗이. 네, 근데 이제 저렇게 대학교에 가가지고 실험실에서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한정적이란 것이고,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을 뭐 전국적으로 무슨 시험을 친다거나 해가지고 선발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뭐 공부를 잘한다라고 공인이 되어 있는 특수목적고라든지 이런 한정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이제 유감스럽게도 현재 교육 현실이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서 모여서 사는 학생들은 비슷비슷한 가정 환경, 그리고 그 부모들도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는, 예, 그런 이너서클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반칙과 특권 얘기를 하셨는데, 반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특권이라고 했을 때는 그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반칙 특권 두 가지. 사실은 또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 때부터 바꾸겠다고 한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불공정한 관행, 네. 그게 이제 반칙과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예, 특히나 이제 대중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수 정치인도 아니고 진보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왔던, 어떻게 그것도- 보면은 민주당 수준보다도 더 진보적인, 그렇죠. 예, 그런 위치에 있어 왔고, 그런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불평등, 특히 교육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타파하는 그런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춰서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중 정서에서 확산이 되고 그러게요. 있는 거죠. 학교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논문 검증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사과한다. 조사에 나서겠다. 아직 답은 안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일부 뭐 특권 계층들의 어떤 스펙 품앗이 이른바 뭐 이런 거라면은 이제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이제 그런 차원의 하나다라.
이게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딸이라 해서 그런 거였다. 이때는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검증 작업이 좀 결과로 나와줘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입증을 해 보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1저자라고 명명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단국대 의대에서 지금 이렇게 화들짝 나선 것은 학계에서 특히나 실험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뭐 조교라든지 대학원생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1저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국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참여했던 그 과정이 그 해로 끝이 나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간에 대중들 입장에서는 예. 더 민감한, 아니 그런 소중한 기회,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회조차도 단년도에 그 해를 마지막 년으로 해서 끝났다라고 했을 때 더 민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몇 년 전부터도 있었고 해왔던 것들이 이제 네. 그 해로 끝났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조국 후보자 딸이 고3 때 또 공주대에서 하는 또 네, 맞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도 참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고3이라는 현실을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연상하시는 게 아마 비슷하실 텐데 네. 고3 때 더군다나 외고에서 특목고에서 다니는 학생이 이렇게 여기저기 인턴을 한다. 실제로 가서 인턴을 했는지 여부도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이게 또 가능하냐 여부도 좀 그렇고. 네. 이게 참 근데 여러 현실적으로 가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게 입시 제도가 변화를 또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수능이라든지 이런 시험만 보고 입시를 준비할 수는 없는, 그래서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또 사회로 변해왔기 때문에 뭐 고3 학생이라고 해서 그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 저도 사실은 고3 때 논술 경시 대회 이런 데 출전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입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조 후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 문제가 됐던 게 계속 학종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 교내 경시 대회가 빈번하게 열리고 학생들에게 스펙을 올려주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냥 어디 가가지고 대충 참여해놓고 그럴싸하게 포장해놓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대학 당국이라든지 이쪽에서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은 그 공정성에 대해서 불신을 이미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경시대회, 뭐 학내든 밖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사도 좀 여러 번 나오고 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데 네. 우리 좀 입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뭔가 좀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그야말로 특권과 반칙이 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불현듯 드는군요. 이게 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학교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면 사실 또 그거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뭐 하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사람이 인간적으로 자기 자식 문제에 네. 대해서 얘기하기는 또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아버지들이 많아서 그런데 자녀가 어디 가가지고 무슨 상을 받고 이런 걸 잘 몰랐을 가능성도 제법 있어 바쁜 보입니다. 사람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냐. 네. 뭐 그렇다 해서 뭐 조국 후보자 이번 건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넘어가서 된다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풀어야 될 거는 이제 뭐 청문회가 될 텐데 청문회는 별로 열릴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데 이거 지금 변동사항은 특별히 없는 거죠. 네, 어제에 이어서.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은 없고 청와대에서는 뭐 8월 말까지는 끝내달라 이 정도 메시지를 내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정치권도 좀 이율배반이라고 봐야 될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을 터뜨리고 있는데 청문회는 막상 개최를 언제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책임을 지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분명히 받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검증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처사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뭐 일각의 이제 분석대로 야당 측에서 이거를 이제 추석 국면까지 이어가겠다 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의혹은 계속해서 더 키워질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조국 수석이 아예 그냥
공식적인 인사청문회가 어떤 해명이 아니라 그냥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니 의혹은 자꾸 커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이렇게 설명회를 열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또 하고는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인사청문회에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 일정만 명확하게 잡히면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서 거기에 대응하고 또 반박하는 그런 일정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조국 전 수석이 그냥 무작정 인사청문회 때 다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특히 이제 입시 부정 이런 데까지로 이렇게 의혹이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국 후보자 측도 반박은 하고 있는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으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죠. 사실 이런 식이 되면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뭐 기회가 되는 거죠. 야당의 어떤 그런 역할을 더 키울 수 있는. 근데 어제 그 김문수 전 지사가 그 김무성 의원에게 뭐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했고 김무성 대표는 저런 사람을 연사로 뽑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좀 그래서요. 좋은 기회를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못 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네, 김무성 의원하고 김문수 전 지사가 부딪힌 이 토론의 제목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 통합이었거든요. 참 제목 좋은데. 근데 보수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만 여실히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게 과연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박근혜의 저주를 1000년 이상 받을 것이다. 이거 김문수 전 지사가 정확하게 한 워딩인데 또 어떻게 보면 공교로운 게 김문수 전 지사야말로 초창기에 최순실 게이트 초창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태극기 시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른정당 가지 않고 자유한국당에 잔류해서 탄핵 반대를 외쳤는데 글쎄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알고 있겠지만 1000년 이상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사석에서 농담 좀 섞어서나 할 수 있는 말을 보수 통합을 얘기한다는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죠. 국민들께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김문수 전 지사는 예전에 그 학생운동을 하시던 분으로 유명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진보적인 그런 약간 개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과거에는 아주 급진적이었죠. 그랬었죠. 그런 분이어서 어쨌든 이제 보수하고 와서 이렇게 의원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저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분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라는 게 저분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일단 정치적 포지션에서 탄핵 반대쪽에 확실하게 자리를 트겠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 쪽이라든지 탄핵 찬성 쪽에는 대선 주자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기 쉬운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대권 후보로 이제 이쪽 보수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지셔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보수 통합이라는 그 모임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상대방의 입장들도 좀 궁색합니다. 당당하게 탄핵은 찬성했었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뭐 김무성 의원도 그렇고 또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취했단 말이죠. 그런 이상은 오히려 거꾸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소위 범보수 진영 내에서 정리가 안 된 채로 계속 흘러가기 쉽다라는 것을 저 토론회가 한 번 더 보여줬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 정서는 저렇게 보여지면 저들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자기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설령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더라도 그것을 박근혜 정부에 비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층이 확산되더라도 올라가지 않는 이유 그 핵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직도 정리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저 상태로 총선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정권 중반기에 치르는 선거는 야당이 유리합니다. 근데 그 철칙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유념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내년 총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되게 예민할 수 있는 게 이번에도 조국 후보자 딸 문제 내게 나오면서 이제 야당 쪽에서든 이제 보수 쪽에서든 정유라 관계로 자꾸 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뭐라 할까요? 국민들이 보여주시는 반응은 어떻게 그거를 갖다 붙일 수 있냐 이런 식의 반응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은 이거 사실은 탄핵 그게 그렇게 오래전 얘기도 아닌데 우리 국민들의 정서 아직도 좀 못 읽는 그런 너무 좀 눈앞에 이익만 보는 어떤 그런 식의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요즘 되게 잘 나가네요. 뭐 어제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김문성 의원이 유승민 의원한테 러브콜을 보냈다고 그러던데 뭐 손학규 대표도 어제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또 했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우리 유승민 의원에 대한 그 관심이 높은데 우리 김평론가에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중도로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서 유승민 의원의 영입이 또 필요한 것이겠고요. 바른미래당도 우리는 제3당의 위치를 굳히겠다. 뭐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양쪽으로 뻗어나가겠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또 유승민 의원이란 카드가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이 국면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몸값만 잠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적 보수의 노선을 진짜로 관철시키는 그 정치적인 솜씨, 재주가 있는지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미연합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북미 대화 또 남북 대화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은데요. 앞서 전문가분들 말씀 들었지만 북미 대화도 그렇고 남북 대화도 그렇고 전망이 굉장히 좀 어둡네요.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모습을 볼 때 대화할 뜻이 있겠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도 사실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좀 넓혀서 보면요.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 미묘하게 변해가는 이 동북아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 외교, 안보 상황에서 남과 북은 따로일 수는 없습니다.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같은 분야라면 오히려 남과 북이 좀 더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한쪽이 어려울 때 다른 쪽이 손을 내줘야 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가 비판보다는 신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이 책임 있는 대화가 시작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직설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